활성화 함수란 신경망의 각 층에서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값을 선형 방정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선형 방정식의 값을 그대로 내보낼 거냐, 아니면은, 다른 함수에 또 그, 아규먼트로 줘서 값을 조금 변환시켜서 내보낼 거냐, 하는 신경망의 각 층에서 출력을 내보내는 출력값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경망의 원리층에서 선형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입력값을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층을 연결하는 효과가 없어지고 단일층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립층에서는 비선형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출력값이 여기가 출력이겠죠. 출력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x값들이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어떤 입력값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출력값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나가게 돼요. 어, 그래서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진 분류에서 출력층에서 어, 이진 분류 문제에서 출력층에서는 반드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은닉층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 시그모이드 함수의 단점은 기울기를 계산을 x 값이 커지게 되면 플러스 방향으로 커지거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거나 x 입력값이 큰 경우에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가까워집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그 경사하강법을 사용을 할 때 W 값이 그 변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반복을 하더라도 W 값이 처음 W 값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 속도를 좀 느리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긴 함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출력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래서 출력값이 또 0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값이 0이 되지 않도록 출력값이 0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활성화 함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도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x값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게 되면 역시나 접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시그모이드 함수보다도 더 급격하게 0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값이 4 이상인 경우에 0이 가까워지죠. 근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보시면 2보다 큰 경우에 0이 가까워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접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경사하강법에서 오히려 더 느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장점은 마이너스 값도 출력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마이너스 값이 출력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값이 출력으로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모이드 함수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그 단점을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한 단점을 그 제거하기 위해 좀그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있는데 렐루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렐루. 렐루는 뭐의 약자냐면 rectified linear unit이라는 뜻이에요. 자, 수식을 설명드리기 전에 얘는요. 일단 말로만 먼저 이 함수가 어떤 출력값을 내놓는 건지 말로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입력값이 네, 입력값이 양수이면 마치 활성화 함수가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입력값 음, 그대로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입력값이 음수이면 출력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x가 0이나 0보다 큰 값이 오면 x를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x가 음수가 들어오면 출력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0. 이 렐루라고 하는 그 활성화 함수는 이미지 처리, 이미지 처리를 할 때, 좋은 성능을 낸다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요. 수식을 만들어 보면, 이거는, 요 안에서는 수식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입력값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입력값이 음수이면 0으로.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라고 할까요? 렐, 루, 이렇게 쓸게요. 렐루. 이렇게 하니까 여기 렐루라고 써졌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x. 파라미터 x는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엔터 하고요. 여기를 begin, cases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begin이 있으면 end가 있어야 돼요. end, cases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죠? 자, 여기에 x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and 기호를 써주시고 텍스트 꼭 x가 크거나 크거나 같다니까 greater than 0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는 백슬래시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0 and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4라고 쓰고요. x가 작가는 less than 0. 신기하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작성 다 되셨죠? 이런 문법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주피터 노트북이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렇게 작성해주는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양수이면 이라 그랬죠. 양수이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입력값 그대로 x가 들어왔을 때 x가 리턴값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수이면 리턴값은 0, 음수이면 리턴값은 0 이란 뜻이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에 아규먼트를 줄 거잖아요. 아규먼트를 주는데 그 아규먼트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아규먼트 그대로 리턴 값.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0 하고서 리턴 값을 주겠다. 예.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렐루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게 렐루 함수의 정의고요. 자, 그럼 저 렐루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렐루 하고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if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return x, 그죠? else 그렇지 않으면 return 0. 이거 아닌가요? 그대로 쓴 거죠. 음. 아규먼트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들어오면 x를 그대로 리턴을 하고 x가 0보다 작은 값, else 그렇지 않으면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0을 리턴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이게 렐로 함수의 정의. 여기 있는 거를 요거를 그대로 파이썬 문법으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우리는, 자, 이거는 숫자 한 개가 들어왔을 때 많이에요. 그죠? 숫자 한 개가 들어왔을 때. 근데 우리는 그 숫자가 여러 개로 이루어진 배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열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넘파이,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 줄 건데요. 리턴. 넘파이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아규먼트가 숫자 한 개가 아니라, 아규먼트가 숫자 한 개가 아니라, 아규먼트가 넘파이 배열인 경우도 생각을 할 거여서, 넘파이에 맥시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x하고 0.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 맥시멈이라고 하는 함수는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합니다.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값을 리턴해 주는 게 맥시멈이에요.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값을 리턴해 주는 게 맥시멈이라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정의를 볼까요? 아규먼트가 0보다 큰 값이 들어왔어요. 0보다 큰 값하고 0하고 맥시멈 누가 더 커요? x가 크죠. 그럼 x가 그대로 리턴이 돼요. 음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음수이면 x가 음수이면 누가 더 커요? x가 커요? 0이 커요? 0이 크죠. 그럼 0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이게 렐로 함수의 정의. 이게 렐로 함수의 정의고요. 얘를 그려볼까요? 우리 함수는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뭐 주면 될까요? 렐루라고 함수 이름만 딱 주면 함수 이름 잘못됐죠. 네. 우리가 만든 렐루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딱 주면 그래프를 딱 그려주죠. 자, 이거예요.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선형함수예요. x 값이 들어오면 x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무조건 전부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형함수가 아니라 비선형함수예요. 네. 들어온 값이 나가는 값과 그대로 일치하는 게 선형함수인 거고, 그런 게 선형함수인 거고요. 이거는 0보다 클 때에는 선형적인 그런 그 효과를 갖지만 0보다 작을 때에는 무조건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비선형 함수가 됩니다. 직선으로 그려져 있지만 선형 함수가 아니라 비선형 함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죠. 항상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어,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니까 저 W 값이 바뀌는 정도가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바뀌겠죠. 일정하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에는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게 되면 기울기가 0이어서 W 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런 함수가 렐루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 렐루 함수를 그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해요.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함수의 단점이 있어요. 이 함수의 단점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입력값이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출력값이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다 무시가 돼버리는 거죠. 출력값이 다 무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한 함수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 함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키렐루라고 얘기를 해요. 리키렐루는 그냥 바로 제가 수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텍스트를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텍스트를 쓰겠다라는 뜻이고 리키렐루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키렐루는 알파라고 하는 값도 있어야 돼요. 알파가 왜 필요한지는 이따가 어, 함수를 먼저 그려보고요. 함수를 먼저 그려보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egin 중괄호 안에서 cases begin이 있으면 and case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값은 x는 언제냐는 텍스트 죄송해요. 여기가 이게 아니고 슬래시 텍스트 그리고 중괄호 x가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알파 그 다음에 곱하기 x 알파 x 얘는 언제냐면 여기 and 기호 있어야 되고요. 텍스트 꼭 언제냐면 x가 작다 less than 작다 0보다 작다. 보셨죠? 요거 정의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정의 한번 해보면 def 리키 렐루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이 들어올 거예요. 알파 값은 제가 여기서 그냥 기본값을 0.1이라고 줄게요. 기본값을 주고요. 리턴을 하는데 리턴을 하는데 위쪽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맥시멈 최대값이에요. x와 x와 알파 곱하기 x 둘 중에 둘 중에 큰 값으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x나 알파 곱하기 x 중에서 둘 중에 큰 값으로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 값은 절대로 0보다 큰 값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 0과 1 사이에 있는 값만 전달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1보다 큰 값 주시면 안 되고요. 0보다 작은 값 주셔도 안 돼. 이게 리키랄루의 그 정의. 이게 리키랄루의 정의고. 자, 이거 그려볼까요? 그려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리키랄루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 값은 x가 0보다 클 때에는 그냥 x를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2가 입력값으로 들어오면 2를 출력값으로 내보내고 4가 입력값으로 들어오면 4를 그대로 출력값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입력값을 출력값으로 그대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에는 어떤 값을 내보내는 거냐면, 그 x 값에다가 아주 작은 값, 0.1이나 뭐 0.01이나 이런 작은 값을 곱한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값으로 마이너스 2가 들어왔다. x 값으로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 곱하기 0.1을 해주면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0.2를 리턴해주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곱하기 0.1을 하면 마이너스 0.4를 리턴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렐루 함수의 어떤 단점을 보완을 한 거냐면 0보다 작은 값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출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값으로, 어, 출력값을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리키 렐루의 생각입니다. 리키 렐루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누수가 있는 거, 물이 쫄쫄쫄쫄 새는 거, 수도꼭지에서 물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누수를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0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약간의 누수를 주겠다. 약간의 그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약간의 누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리키 랄루예요. 리키 랄루.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들어오면 입력값 그대로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거기에 작은 양수를 곱해서 약간의 누수를 줘서 그래서 음수로 출력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성화 함수가 리키 렐루라고 하는 함수예요. 리키 렐루.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프 모양만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0보다 크면 x 그대로 나가는 거구나. 0보다 작으면 x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값 알파 곱해가지고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알파는 0과 1 사이니까. 렐루하고 리키렐루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단점이 있어요. 얘네들의 단점이 뭐냐면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에요. 그냥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은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곡선인 거고요. 가능한 곡선인 거고,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지점, 딱딱 끊어지는 이 지점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렐루도 그렇고요. 리키 렐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에요. 0보다 큰 경우에는 기울기가 1,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알파,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기울기가 나눠지고 0인 경우에서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에요.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단점이 생겨서 그러면 경사관법에서 미분을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보면 오차 역정파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걔네들이 미분값을 이용을 해요. 근데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기면 그런 오차 역정파라고 하는 미분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렐루와 리키 렐루의 단점,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활성화 함수가 또 있어요. 엘루라고 부르는 함수입니다. 엘루. 엘루는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네. 이것도 함수 정의만 먼저 쓰고요. 함수 정의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 그려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L루, 이렇게 쓸까요? L루라고 쓰고요. 파라미터 X는, 그 다음에 begin, 케이스를 시작하겠다. 그랬으면 begin, 케이스를 끝내겠다. begin, end. 죄송합니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X이거나 아니거나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경우는 언제냐 하면 텍스트 꼭 x가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렐로나 리케렐로와 똑같이 입력값이 양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양수 그대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양수 그대로 내보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여기도 파라미터가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알파 곱하기 곱하기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 x 익스포넨셜 x 빼기 1 이렇게 계산한 값으로 계산을 해요. 자, 얘는 언제냐면 x가 작을 때 less than 0보다 작을 때. 예. 어, 이거 너무 여기 그거 빠져 있어서 그렇다. and가 빠져 있어서 그랬어. 그럼 이렇게 보여주죠. 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냐면,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입력값 X가 있으면 그 입력값 X를 그대로 내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내보내겠다, 이런 뜻이고요. 어, 이런 뜻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계산을 하냐면, 지수함수 빼기 1. 지수함수 빼기 1, 그 다음에 그 앞에 0과 1 사이의 작은 값 알파를 곱해서 리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도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값이고, 자, 이 함수의 특징을 보면은요, x가 0일 때는 요 조건에 만족하니까 리턴 값이 0이겠죠. 0이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볼까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익스포넨셜 x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0이면 익스포넨셜 제로.
어떤 숫자의 영승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항상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가 0이 돼버려요. 여기가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두 점이 서로 연결이 돼요. 얘와 얘가 서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또 하나 또 하나 다른 점은 미켈 다른 점은요. 익스포넨셜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죠.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L라고 하는 함수는요. 모든 x가 모든 구간에 대해서 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구간에 대해서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전 구간에서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L루라고 할까요? 여기도 X가 있어야 돼요. X가 있어야 되고, 알파가, 여기서는 1로 할게요. 1로. 네, 여기서도 우리가 알파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알파는 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이런 값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리턴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x이거나 x이거나 어, 또는 알파 곱하기 곱하기 그대로 계산 넘파 있죠. 익스포넨셜 x 빼기 1. 여기 있는 식 그대로 쓴 거죠. 여기 있는 식 그대로 쓴 겁니다. 알파 곱하기 넘파 있잖아요. 익스포넨셜 빼기 1 이렇게 그대로 쓴 거예요. 볼까요? 네, 플롯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에 L로 우리 이렇게 만들었죠? 네, 이렇게 만들었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좀 이상하다. 잘못 그려졌어요.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 여기가 익스포넨셜이 돼버렸네. 이쪽이 크다는 얘기네. 아, 그렇지. 잘못 그렸어요. 잘못 그렸어요. 익스포넨셜이 급격하게 커지죠. 익스포넨셜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맥시멈 쓰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맥시멈을 쓰면 안 되겠어요. if, 이건 if는 그대로 쓸게요. 0보다 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return x, else, 어, 선형함수 x보다 익스포넨셜 x가 급격하게 커져버려고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아까 썼던 것처럼 return 알파 곱하기 넘파 1점, 익스포넨셜, 괄호가 있죠. 원포, x, 빼기 1. 이식 그대로 쓴 겁니다.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를 그대로 리턴하겠다. 0보다 작을 때에는 알파 곱하기 이렇게 리턴하겠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L를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고요. 그래프 그려보면 이게 그렇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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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배열을 넘겨서 그렇군요. 이게 배열마다 원소들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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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교를 하는 그런 코드가 돼서 그런 거군요. 네, 그런 코드가 된 거군요.
어,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변수 이름 조금만 바꿀게요. 어레이라고 좀 바꿀게요. 우리 1차원 배열 넘겨주는 거죠. 어, 우리 이렇게 보시면 그 x값 우리가 만든 함수를 보시면 x값들이 배열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크기를 비교하면 요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크기를 다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처럼 생각하기, 어, 얘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여서 여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음, 배열을 넘파이 어레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면 되는데 넘파이를 만들어서 비어있는 비어있는 것부터 만들게요. 리절트라고 할게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써요. in 배열 안에 있는 하나씩 다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배열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하나씩 다 꺼내는 거예요. 다 꺼내서 어 여기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x가 0보다 크냐, 0보다 크냐, 크면 리절트에다가 어펜드를 하시는데 x를 그대로 어펜드를 하시면 돼요. 어펜드를 하시면 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음, 그러니까 x값이 0보다 크면 x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리절트에다가 어펜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펜드를 할 거냐면 이 값을 어펜드를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을 알파 곱하기 그 다음에 numPy 점 exponential x 빼기 1 이렇게 하신 다음에 리턴하실 때에는 numPy 점 배열로 만들어서 이게 리스트 대신에 numPy 배열로 만들어서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런 함수를 우리가 직접 정의할 필요 없어요. 이게 케라스에서 함수 이름만 딱 주면은요, 이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원했던 그 엘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어, 이거 그대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보다 크면 x 그대로, 0보다 크면 x 그대로.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계산해서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계산해서 근데 배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숫자 한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열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배열 그리고서 리턴 값도 배열로 리턴 값도 배열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부드럽게 올라가고 여기서부터는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직선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이론적으로 알파는 꼭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요. 0보다 큰 값이기만 하면 돼요. 어, 만약에 알파 값이 1인 경우에는 여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이 2인 경우에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고, 알파 값이 3인 경우에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알파 값은 그 1보다는 작은 값. 그러니까 리키렐로처럼 조금만 누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되지 않게끔 음수 값들이 0이 되지 않게끔 조금만 누수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엘로에서도요, 알파 값을 그렇게 큰 값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더 큰 값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점은 여기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여기가 미분 가능한 지점. 여기서는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는, 미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하는 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엘루 함수예요. 엘루 함수고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어떤 활성화 함수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물론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른데, 활성화 함수를 선택하는 순서. 어, 은닉층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그 은닉층에서 활성화 함수들을 어떤 순서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냐면, 엘루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 그리고 엘루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렐루. 위키 렐루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렐루.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그 은닉층에서요. 은닉층에서의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를 가장 적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출력층에서는 반드시 시그모이드를 써야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력층에서는 시그모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은닉층을 만들 때에는 가능하면 미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선형 함수이면 좋겠고, 그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게 엘루. 그 다음에 뭐 점 하나에서는 미분 불가능하지만 양수, 음수가 다 리턴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리키렐루. 그 다음에 음수 쪽은 무시해버리고, 음수 입력이 들어오는 건 무시해버리고 양수 입력으로만 내보내주는 게 렐루.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리턴해주는 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게 시그모이드. 보통은 이런 순서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보통은. 그래서, 그, 은닉층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들을. 시그모이드 S차처럼 생겼다. 0과 1 사이다. 그 다음 하이퍼볼릭 탄젠트 역시 S차처럼 생겼다. 근데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 다음에 렐루는 이렇게 딱 꺾인다. 어, 0 아니면 X. 0 아니면 X 이렇게 꺾인다. 얘를 약간 비튼 거. 음수 쪽에서 약간 비튼 거를 렐루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를 미분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게 렐루라고 부르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함수 정의들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요 정의만 알고 계시고요. 이런 정의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굳이 구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케라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함수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def 함수 정의 요거는 모르시더라도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활성화 함수들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저희가 은닉층을 가지고 있는 신경망을 직접 만들어서 활성화 함수를 활성화 함수를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보는 그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활성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활성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그, 만들어 볼게요. 신경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일단, 신경망은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요. 중간에 은닉층을 하나 둘 거예요. 입력층이 있고요. 입력층이 있고,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은닉층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층이 있을 거예요. 출력층. 입력은 우리가 알아요. 28 곱하기 28 모양으로 생긴 데이터가 있어요. 펼치게 되면 784 이렇게 펼칠 수가 있겠죠. 네. 여기로 은닉층은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출력은 출력은 우리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아셔야 돼요. 출력에서는 몇 개 값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패션 앳리스트니까 10개. 그죠? 패션 앳리스트는 10개 종류, 10개 카테고리의 패션 아이템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발, 뭐, 구두, 운동화, 티셔츠, 바지, 치마, 뭐, 이런 가방, 뭐, 이렇게. 10개 종류의 그런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10개의 카테고리 그 확률들을 보여주는 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력층은 유닛이 10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입력층도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입력층도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력층에서는 확률들로 리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맥스다라고 하는 것도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유닛을 몇 개로 만들지,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는 어떤 활성화 함수를 쓸지,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건데, 여기에 유닛을 한번 100개를 만들어 볼게요. 100개를 만들어 보고요. 첫 번째는 value라고 하는 걸 써보고요. 첫 번째는 value라고 하는 걸 써보고, 두 번째는 lu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아시겠죠? 신경망 은닉층을 하나만 둘 거예요. 은닉층을 여러 개를 두는 것도 아니고요. 은닉층을 하나만 둘 건데, 그 은닉층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를 바꿔가면서 저희가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 거는요. 첫 번째로 해볼 거는 렐루 함수. 렐루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는 은닉층. 이런 은닉층을 가지고 있는 신경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입력층, 그 다음에 은닉층, 출력층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퀀셜 객체를 만들 때 배열로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시퀀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add 하면서 순서대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방법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eras.sequential. 이렇게 해서 그 시퀀셜 객체를 먼저 만들게요. 시퀀셜 객체를 먼저 만들고요. 제일 처음에 이 모델에다가 제일 처음에 애드를 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한 줄씩 실행시킬까요? 한 줄씩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 먼저 하시고, 제일 먼저 애드를 해야 되는 레이어는 입력층이죠. 그죠? 자, 입력층은 케라스의 레이어스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인풋이라고 또 바로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keras.layers.input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keras.input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조금 간단하게 쓸게요. 자, 여기 쉐입을 주시면 돼요. 쉐입. 쉐입을 주시면 되는데 우리 쉐입은 어저께까지 어떻게 했었어요? 784. 1차원 배열이라고 했죠? 1차원 배열. 오늘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2차원 배열 그대로 넘기실 수 있어요. 2차원 배열 그대로 넘기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가로 길이가 28, 세로 길이가 28. 여기에 뭐 이렇게 생긴 어떤 그 이미지, 패션 아이템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이런 이미지가 훈련색, 검증색 나누기 전에는 이런 이미지가 모두 몇 개가 있었냐면 6만 개가 있었어요. 여기가 6만 개.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다시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20%씩 나눠가지고 얘를 4만 8천 개하고 12,000개로 나눴죠. 그죠? 그러니까 훈련이 될 때 사용해야 될 이미지 한 장은 크기가 28 곱하기 28이에요. 맞아요? 그죠? 이 이미지 한 장을 우리가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먼저 1차원 배열로 쭉 늘렸죠. 그래서 이 1차원 배열의 모양이 28 곱하기 28이니까 784개의, 아, 이건 없죠. 784개의 숫자들을 갖는 1차원 배열이었었죠. 이런 모양으로 먼저 변환하고 나서 신경망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캐너스에는 요렇게 2차원 배열을, 이런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자동으로 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직접 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력의 모양은 이미지의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입력층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레이어스를 쓰시면 돼요. 플라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플라튼. 아, 플라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28 곱하기 28 어, 모양 이런 쉐입의 배열을 784 이렇게 1차원 배열 이런 어, 쉐입으로 변환해주는. 그러니까 2차원 쉽게 얘기해서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게 레이어의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넘파이의 리쉐입 우리 했었잖아요. 우리 어제 코드 잠깐만 볼까요? 뭐 신경망 여기서 보시면 4만 8천 개가 있었는데 28 곱하기 28이 있었는데 그거를 리쉐입 하면서 784로 변환했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직접 변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런 변환을 해주는 게 플래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래튼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애들을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플래튼은 모델 파라미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쭉 펼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W라고 하는 모델 파라미터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은닉층을 추가를 할 겁니다. model.add, 테라스, 레이어스, 그 다음에 100개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럼 댄스로 만드시면 돼요. 댄스, 여기 유니츠, 여기를 100개. 이렇게 100개, 네. 100개라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이 있어요. 액티베이션 처음에 우리 뭐 쓰겠다고 했냐면 렐로 쓰겠다고 했죠. 이렇게 렐로 이렇게 소문자로 쓰시면 돼요. 렐. 그래서 얘는 뭐냐면 100개의 유닛을 갖는
그리고 렐루를 렐루를 쓸까요? 음. 아니면 렐루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은닉층을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 파라미터 몇 개 나올 것 같으세요? 모델 파라미터 몇 개 나올까요? 자, 이 댄스층으로 들어가는 입력값이 변수가 몇 개가 있어요? 28 곱하기 28이니까 784개가 있죠. 그죠? 784개의 가중치가 있어야 돼요. 유닛 한 개에 대해서. 유닛 한 개에 대해서 784개가 있어. 784. 그리고 더하기 바이어스 하나. 그죠? 유닛 한 개로 들어갈 때마다 입력값이 유닛 한 개로 들어갈 때마다 입력값이 784개가 있으니까 가중치가 784개, 바이어스가 한 개. 근데 이런 유닛이 전부 몇 개가 있냐면 100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78400 이렇게 되겠죠. 78,400개의 모델 파라미터, 5,500개죠. 죄송합니다. 78,500개의 모델 파라미터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층을 만드셔야 되는데, 출력층을 만드시는 기준이, 이 출력층은 무슨 다중 클래스 분류예요. 그죠? 다중 클래스 분류죠. 그러면, 그리고 클래스가 몇 개냐에 따라서 유닛이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맥스로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우리가 10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10개의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0개의 유닛과 유닛을 갖고 소프트맥스를 소프트맥스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는 레이어가 돼야 돼요. 출력층은. 그래서 여기서 모델에다가 add를 할 때는 케라스 점 layers 점 여기도 댄스 유닛의 개수는 10개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softma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다 연결이 됐어요. 입력층 있고요.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을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100개의 유닛을 갖는 은닉층을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출력을 내보내주는 출력층을 연결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됐어요. 모델이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모델 컴파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컴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옵티마이저는 RMS 프롭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사용할게요. 옵티마이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옵티마이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스 함수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진 분류 문제죠. 이진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아, 컴파일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모델점 서머리를 먼저 볼게요. 이거를 먼저 보시면서 요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인풋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모델에서 인풋은 서머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서머리에서 보여주는 거는 인풋 다음 레이어들만 보여줘요. 자,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는 레이어는 플래튼 레이어. 이게 플래튼 레이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2차원 배열, 이미지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자, 출력이 될 때 나오는 거는 몇 개가 나와요? 28 곱하기 28을 하니까 78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컬럼이 784개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W들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플래튼 레이어는 학습으로 정해지는 모델 파라미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댄스층이 있어요. 유닛이 100개가 있습니다. 유닛이 이렇게 100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는 입력이 얘가 여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닛이 100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78,500개가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수의 개수가 784개니까 웨이트가 784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해주는 상수형 하나가 있고 여기에다가 유닛이 100개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78,5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그 다음에 그 100개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죠. 자, 여기로 들어가면 100개의 변수가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웨이트가 100개가 있는 거죠. 웨이트가 100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바이어스가 하나가 있어요. 자, 유닛이 몇 개가 있어요? 유닛이 10개가 있어요. 그럼 계산하면 10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그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는 79,510개, 79,510개의 모델 파라미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모델을 컴파일을 하시는 거예요. 컴파일 하실 때는 로스를 주시면 되는데 로스는 페라스 로시스 점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트릭스는 반드시 리스트나 배열로 남겨주셔야 돼요. 반드시 리스트나 배열로 남겨주셔야 되고, 여기에는 케라스, 매트릭스, 점,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애큐러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델 컴파일. 그 다음 단계가 모델 훈련이에요. 모델 훈련이고요. 모델 훈련을 하실 때는 모델.fit. X는 입력 데이터 주시면 돼요. 자, 우리 train 데이터 중에서 스케일드 된 거 사용할게요. 0에서 255까지, 0에서 255까지의 숫자들을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바꿔준 거, 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Y는 Y train,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트레인 데이터 스케일드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48,000개 28 곱하기 28. 그러니까 3차원 배열 모양 그대로 남겼어요. 그죠? 48,000개의 샘플이 있는데 샘플 한 개마다 몇 개씩 28 곱하기 28, 2차원 배열로 생겼어요. 그거를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1차원 배열로 플래튼 시켜가지고 넘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플래튼을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조금 하나가 준 거죠. 플래튼을 이용하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배치 사이즈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고요. 에포크 어제 1000번 하니까 너무 많았어요. 5개만 한번 해볼게요. 5개만.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잠깐만요.
아, Y 트레인이 아니었었죠. 6만 개로 나눈 게 트레인 타깃이었나요? 제가 여기 변수 이름 좀 잘못. 트레인 타깃이었군요, 타깃. 네. 요거 4만 8천 개짜리를 써야 되는데, 4만 8천 개짜리를 써야 되는데, 6만 개짜리를 썼어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변수 이름이 저도 헷갈리네요. 그리고 요거 훈련하는 중에 요거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어, 로드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변수가 xtrain, ytrain, xtest, ytest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가 6만 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만 개가 있었고, 그러니까 레이블도 이거 6만 개짜리예요. 6만 개짜리인데 밑에서 그 SGD를 할 때 SGD를 시작하기 전에 뭘 했었냐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서 했더라? 네, 여기서 했군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때 플러스 X 트레인 6만 개짜리를 4만 8천 개짜리로 줄인 게 트레인 데이터. 그 다음에 12,000개로 만든 게 밸리데이션 데이터. 마찬가지로 Y 트레인을 6만 이거 6만 개짜리죠. 6만 개짜리를 4만 8천 개짜리로 나눈 게 트레인 타겟, 12,000개짜리로 나눈 게 밸리데이션 타겟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하실 때는 레이블이 트레인 타겟이에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실 때는 레이블이 밸리데이션 타깃이에요. 그래서 얘를 써주셔야 돼요. 얘를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트레인 데이터, 그 다음에 트레인 타깃 이렇게 썼어요. 5번 훈련시키는 거는 금방 금방 끝났죠. 예, 금방 끝났고, 어, 여기 손실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정확도 점수가 있어요. 88% 정도가 보이네요. 그죠? 우리 어제 했었던 신경망 보시면 어제 했었던 신경망이고요. 어제 했었던 신경망은 여기 출력층밖에 없어요. 출력층밖에 없는 그런 신경망이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훈련을 시킬 때 5번만 훈련을 시켰어요. 5번만 훈련을 시켰는데 이때 정확도가 85% 정도였었고요. 아, 훈련셋. 이거 훈련셋입니다. 훈련셋도 85%였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도 85%였었어요. 지금 중간에 은닉층 하나를 넣었어요. 중간에 은닉층 하나 넣었더니 지금 마지막 훈련 단계에서 요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고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 이제 어, 모델 평가를 해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훈련셋의 손실과 그리고 정확도는 모델.evaluat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의 train data scaled, Y의 train target 이렇게 주시면 얘가 계산을 해주는데 네, 89%네요. 중간에 은닉층을 넣으니까 80, 아까 5%였나요? 84%, 85%에서 89%로 늘어났어요. 그죠? 89%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검증세.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델 평가인데 이번에는 검증셋의 손실과 정확도가 모델.evaluate X를 검증 데이터 스케일드 Y를 검증 타겟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88%예요. 반올림에서 88.5%입니다. 88.5%. GPU 사용 시간이 끝나버렸군요. 없이 연결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이런 정도의 그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은닉층 하나 넣으니까 정확도가 4%에서 5% 정도가 더 좋아졌죠. 그리고
중간에 은닉층을 우리가 뭘 사용을 했냐면, 랄루를 사용을 했어요, 랄루. 만약에 이런 층들을 더 많이 늘려주고, 그리고 그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도 다양하게 바꿔보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신경망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점심시간이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문제만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렐루를 사용해 봤고, 엘루를 사용해 보세요. 엘루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은닉층을 만들어서 똑같은 과정을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두 개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해보세요. 어, 구글에서 GPU 끊어버려가지고. 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끊겼나요? 아니면, 아마 비슷한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여서, 런타임 해제하고 있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GPU 사용하려고 연결하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